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까지 이어졌던 사상 최저금리가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기에 경기 상황에 따라 대비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언급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이 다시 열리면서 금융소비자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말고 부동산이나 각종 펀드로 몰려들고 있고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낮아지는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별 자세한 상황 취재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판결까지 이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대표이사 해임과 과징금, 재무제표 제작성 등 각종 제재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첫 수사 대상으로 하나금융투자를 선택한 가운데 증권사 직원이 미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선행매매가 논란입니다. 일단 한 금융사만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 도덕적 해이가 증권업계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인데 그 심각성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해서 사상 처음으로 1% 기준금리 시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는 다시 시작된 초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영향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윤 기자가 오늘 한국은행 발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렸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등 향후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도 지난 7월의 성장 전망 경로에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0%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다 내년 이후에나 1%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를 오늘 이렇게 1.25%로 낮췄지만 저희들이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 인하 시기는 향후 경제 상황과 지난 8월과 이번 달 두 차례 이루어진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특히 금리 정책의 효과가 축소될 때를 대비해 양적 완화 등 미국 등 주요국이 사용했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낮았던 금리가 더 내려가자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은 부동산이나 리츠 등 이른바 피난처 펀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인 상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은행을 빠져나온 투자금의 움직임은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유사무실 위워크타워입니다. 신한 리츠 운용은 이 빌딩을 1,300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 중 300억 원은 개인 투자자를 모아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공모형 리츠 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지난 5월 공모형 리츠를 통해 판매가 들어간 이 빌딩은 판매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돼 300억 원 규모가 모두 팔렸습니다. 예상 배당률은 연 5%대였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를 배당받는 리츠는 그동안 금융기관 투자 중심이었는데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하는 대형 공모형 리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상품과 채권,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인컴펀드에도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컴펀드는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돼 정기적인 이자나 배당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인컴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1조 4,655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각각 1조 2,886억 원,
2조 6,576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로 이제 같이 커진 시장이고요.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수록 이쪽 시장의 규모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금융권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이 순식간에 팔리는 등 시중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쥐꼬리만한 이자만 나오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에 노후 자금을 넣자니 불안해서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할지 진퇴양난입니다. 은퇴자들의 상황은 장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입니다.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 예금 금리는 이미 0%대까지 추락한 지 오래. 1년 넘게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는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예적금 금리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중장년층들은 통장만 보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저금을 해도 이자가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또 막막해요. 아이들도 어떻게 또 두 자녀가 있는데 결혼도 시켜야 될지. 그렇다고 안정적인 다른 투자처를 찾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수익률만 쫓다가 DLF 사태처럼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파생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수익형 부동산 적금이죠. 저금리 기조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1%대 언저리,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수입이 줄어들고 수익률이 적어들면서 이 연금이 어떤 그런 제 기능을 못하는 내리는 것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자 소득을 줄이면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염려가 대단히 커서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투자처마저 희박해지면서 은퇴자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이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대출자도 다시 열린 초저금리 시대가 고민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아질 금리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이 내용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2년 전 연 3.1% 고정금리로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현재는 혼합형 금리가 2.3%까지 떨어져 대출을 갈아타면 매년 이자를 15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대출을 갚을 때 남은 대출금의 1.5%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1.5%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1%만 적용이 되는 거고 대출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0.5%만 적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20년 만기로 받았을 경우 대출 2년 후 전액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략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은행의 대출 한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거주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금리 수준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등을 감안해서 대출 금리를 변동으로 갈 건지 또는 고정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대출을 갈아탐으로써 절약하는 금액과 중도상환 수수료로 지출하게 될 금액 등을 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기준금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보험사나 은행은 역마진 우려에 고심이 커진 반면 카드사들은 애써 웃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더케이 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125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손해율 증가 등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 환경이 매각을 결심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들도 고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생보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32% 이상 급감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이 결정적입니다.
최근에 저금리 때문에 자산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객들도 낮은 수익률 때문에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자금을 빌려오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호재입니다.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3년 만기라든지 이제 장기 카드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뭐 자본 조달을 한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절감 효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좀 기간이 필요하고 증권업계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자체가 긍정적이란 입장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자, 이번엔 각종 기업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집행정지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3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1차 제재 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재항고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1차 제재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대법원은 2차 제재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본안 판결까지 삼바의 1, 2차 제재 모두 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증선위 제재로 삼바가 회복에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1차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제작성 등의 2차 제재를 추가로 내렸는데요. 삼성바이오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다며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돼 경영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 재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공장 생산 물량을 줄인 지 일주일 만입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결국 부산 공장 인력이 움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 14일 생산 직군 157명에 대한 인력 전환 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환 배치는 사측이 희망자를 접수받아 진행됐습니다. 또한 사측은 인력 조정을 희망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면담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두고 노조는 사측의 강제적인 인력 전환 배치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생산 물량에도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시간당 60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요.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45대의 차량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손이 남는 인력이 생겼고 르노 삼성은 인력 전환 배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사측은 지난달 임직원에 대한 희망퇴직도 접수받았지만 신청자는 50여 명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측은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조치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생산 물량 감소와 인력 전환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시간당 생산 물량 조정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노조가 물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인력 전환 배치에 들어가자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빨리 내달라는 독촉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사측은 여기에 생산 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현대제철 노조 파업으로 중단됐다는 공장 가동 중단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대제철은 인천, 포항, 순천 공장 철강 제품 제조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생산 중단 일자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모레 오전 7시까지 총 48시간입니다.
이번 48시간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액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앞서 현대제철 조합원 5천여 명은 오늘 오후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15%를 상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철강업계의 업황 악화 탓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사측은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주는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산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지는 오는 18일 파업이 끝난 뒤 노사 간 대화가 순조롭게 재개되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게 5%룰 완화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총은 5%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룰은 뭔지, 또 경총은 왜 반발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5%룰이 뭐기에 경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건가요? 네, 5%룰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데요. 경총이 오늘 이를 철회해달라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룰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보고 공시하는 규정인데요. 정부는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 등을 상세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총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경총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 등 극소수라며 정부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 개입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워지고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경영계가 또 따로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까? 네, 경총은 투자자 경영 개입 인정 요건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량 보유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사거나 팔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걸 증권업계에선 선행매매라고 부릅니다. 최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하나금융투자 임직원을 이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증권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이 선행매매 문제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등은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가 발표돼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상장사 CJENM에 대해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악재성 정보를 공유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애널리스트가 미공개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올리는 데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매매는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 일탈 행위지만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어 왔고 드러나지 않은 선행매매 사례들도 많다는 게 증권가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선행매매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크지 않았고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예방적으로 충분한 인식을 못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메신저를 사용하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명의는 사용하지 않는 등 범죄 기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선행매매를 사전에 근절할 방안이 없다면 사후 처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체계와 자금 동결 조치 등의 부당이득 환수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우리은행이 독일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소위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조속한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이 우리은행이 배상 문제를 직접 언급했어요. 네,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우리은행은 그동안 조정 결과가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에 서가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 결정에 나오는 피해 배상 비율에 따라 DLF 상품 고객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객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투자 숙려 제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객 철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마디로 PB말에 솔깃해 돈을 맡긴 뒤 투자를 번복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발표된 대책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DLF는 물론 라인펀드까지 이어지자 우리은행이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 한도를 두고 한시적으로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술하다고 지적받아온 상품선정위원회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외부 전문가로 상품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PB 검증 제도를 신설해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과세 당국이 SNS 마켓이나 연예 활동 등 신종, 호황 업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탈루해온 고소득자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고소득 탈세자를 겨냥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번 세무조사가 지금까지의 세무조사와 다른 점은 뭡니까? 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탈세 수법이 진흥화되고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무조사를 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빈틈을 메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유튜버나 연예인 등 최근 각광받는 분야의 고소득 탈세자까지 포함해 총 122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 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조사 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전문적이었다면 대상만 잘 선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 자체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계좌 추적이나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기로 했고요. 이것만으로는 징수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닉재산 추적이나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 지역과 차량을 대폭 늘리려던 계획을 잠정 철회했습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타다가 결국 발을 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다 측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된 연말까지 타다의 증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다는 지난 7일 내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차량도 10,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타다의 차량이 현재 1,400여 대에 불과하니까 7배나 차량을 늘리는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 9일 만에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이 타다 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방안이 포함된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상생도 강조했는데요.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의 문호를 열어서 이 개인과 법인 택시 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가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번복한 배경이 뭡니까? 국토부와 택시업계 반발 때문인데요. 타다가 서비스 확대를 선언하자 국토교통부는 택시 개편안이 논의 중인데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등 별도의 운송 면허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택시업계 역시 오늘 여의도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 타다에 투자한 SK그룹에 대해서 투자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택시업계는 더불어민주당에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을 기록하면서 2달 연속 30만 명대 취업자 기록이 이어졌고 고용률도 2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이고 제조업과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다시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취업자 상황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8월 45만 명 증가에 이어 2달 연속 3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물론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개선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실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 줄었습니다. 고용지표 개선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효과가 컸는데 실제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8만 명 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30에서 40대의 고용 한파는 여전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13,000명, 17만 9천 명씩 줄었습니다. 30대에서 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4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11만 1,000명이 줄어 지난 3월 이후 감소폭이 10만 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부품, 그다음에 전기장비 쪽의 제조업 업황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조업의 감소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대림산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배원복 경영지원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배 대표는 LG전자 부사장, 대림오토바이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배 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찾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10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이제 길거리는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지를 중심으로 단풍이 피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전국 곳곳을 물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도 좋은 만큼 바깥바람도 자주 쐬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부분의 낮 기온은 20도선 안팎을 넘나들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공기질은 아주 무난한 상태입니다. 중부지방으로 오전에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역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체감 온도도 더 떨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여기에 동쪽 지방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어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